일종의 지적 권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네. 한 손에 이제 그 밧줄을 잡고 한 손으로 바문을 탁본을 만들었습니다. 1835년이면 장비도 좋지 않았을 텐데.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문자 잡학 사전 알쓸문잡 시즌2. 저는 조정식이고요. 오늘도 문자 잡학 박사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는 고대 문명을 대표하는 문자를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대 문자에 담긴 비밀을 밝혀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먼저 어떤 문자의 비밀을 알려주실 건가요? 일단 이집트로 당연히 아무래도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 문자의 어떤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문자 해독의 역사를 좀 살펴보자고 합니다. 예. 문자 해독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 사건이 이제 1799년에 이집트 북부의 이제 로제타라는 곳에서 네. 높이가 한 112cm 정도 되는 이제 그 석비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네. 석비 표면에 다양한 언어들이 적혀 있게 제작이 돼서 맨 위에 상단에 성강 문자, 성가. 예. 그리고 이제 중간이 민용 문자. 민용 문자가 이제 좀 편하게 좀 쓸 수 있게. 그렇죠. 일상생활에 이제 당시 사람들이 썼던 문자 체계고요. 그리고 맨 아래가 그리스. 그리스어. 예. 이게 다국어 석판이다 보니까 한 언어를 이해를 하면 그 언어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문자 체계의 이제 내용들을 추적해서 해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이제 발상을 하게 된 거죠. 진짜 일도 모르겠네요. 로제타 석비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일종의 이제 왕실 포고문을 반포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이름은 이제 특수한 기호에 적게 돼 있는데 네. 그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렇게 타원형 기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저게 왕의 이름 부분이라고 우리 제작진에서 동그라미를 쳐놓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왕의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니까 네. 저기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음가를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네모가 보시면 P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T,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렇게 매듭처럼 보이는 게 있죠. 네. 그게 이제 외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여기서는 오처럼 쓰였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사자가 한 마리 앉아 있을 텐데 네. 그 사자가 L 발음이 납니다. 오. 옆에 보시면은 이제 깃털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저게 E 발음이 나요. 두 개를 쓰면 위 발음, Y 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보면은 P, T, O, L, M, Y가 되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 그게 프톨레미가 되는 거죠. 예. 프톨레미. 예. 이제 전체 내용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였어요. 오, 좋은 내용이네요. 예. 오, 되게 신나는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당연히 새겨가지고 이제 신전 앞에 딱 세워놔야 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 로제타 스톤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본은 네. 현재 이제 영국 박물관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진본을 훔쳐오거나 사올 수는 없으니까 네, 저희가 영국 박물관과 협업을 해서 네. 3D 이제 데이터를 다 제공을 받고 스캐닝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신 복제 기술로 이루어진 복제품을 이집트시 오픈식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영국에서 혹시 체크를 하셨습니까? 제가 가진 않았고요. 다른 팀이 직원이 가졌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네네네. 똑같다. 자, 다음으로 해독해볼 문자는 어떤 문자인가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개했던 쐐기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쐐기 문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18세기 유럽의 학자들이 이제 성서에 기록된 사건을 증거를 찾기 시작하면서 네. 쐐기 문자를 발견하고 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쐐기 문자의 해독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사건이라면 혹시 빗소문 비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수님은 뭐 당연히 아실. 네, 아실 테고 여기도 아마 아실 테고 네. 좀 흐릿합니다. 네. 흐릿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 보였습니다. 네, 이제 비흐스토는 고대 바빌론과 엑바타나를 잇던 무역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500여 미터의 바위산에 고대 문자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문이 문자박물관 전시세례도
거기는 세계적으로. 야, 뭐 거의 문자박물관에 가면은 뭐 전 세계 모든 그런 유물 다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비싼 비행기값 들일 필요 없이 네. 송도로만 오시면 성도만 가면 그럼 그것도 역시 500여 미터 되는 바위산으로 옮겨놨습니까? 똑같이? 그렇게는 저희 이제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어렵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데다가 500여 미터 위에다가 그 그림이랑 글을 새겨놓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이제 피스톤산은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험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목숨을 걸고 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 1835년에 헨리 롤린슨이라는 영국 창교가 여기에 부임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언어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네. 거기에 베헤스톤 비문을 해독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조정식 씨라면 해독 위에서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몸을 좀 만들어야 돼요. 클라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뭐 턱걸이 같은 거. 왜냐면 500m 바위산에 지금 있는데 저 보려면은 체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90% 네, 그래요? 맞았습니다. 네. 헨리 롤린슨은 산의 정상에서 밧줄을 몸에 감고 그래서 실제로 내려온 다음에 한 손에 이제 그 밧줄을 이제 그 잡고 한 손으로 바문을 탁본을 1835년이면 장비도 좋지 않았을 텐데 거의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 유리창 청소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줄에만 의지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베헤스톤 비문은 다리우스 1세 제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새겨놓은 전승 기념비고요. 여기에 이제 총 3가지 문자가 쓰여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쇠기 문자, 세기 문자. 두 번째는 엘라모, 세 번째는 이제 아카데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기 문자로 새겨진 내용은 바로 뭘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하실 때 전승 기념비라고 하니까 나 뭐 최고다. 그렇죠, 나, 네. 나 짱이야. 내가 다 이겼어.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다리우스 왕, 위대한 왕, 왕 중의 왕, 페르시아의 왕, 모든 나라의 왕. 딱 그거예요. 아, 업적을. 네, 네. 그 세기 문자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원형 배 점토판이라면서요? 이제 기원전 2000년에서 1600년 전에 제작된 이제 유물이에요. 요만하게 약간 좀 첵스 초코 저희 아실까요? 시리얼. 시리얼. 네. 첵스 초코 모양처럼 요만하게 생겼는데 네. 저희 손바닥만 합니다. 이렇게 생긴 데 점토판에 이제 앞뒤로 세기 문자로 이제 60여 줄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 이게 아카드어의 문학 작품인 아트라하시스 신화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일부의 내용이. 근데 아트라시스는 뭐지?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인간이 이제 홍수를 겪게 되고 이 재난 과정에서 홍수를 어떻게 노아의 방주. 예, 맞습니다. 성경 내용이죠. 네네. 그 스토리가 여기에 일부 써 있는 담겨 거예요?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우스드라 신화라고 하는 네. 그 스토리의 원본이 있고요. 이게 아카드로 번역된 것이 이 점토판에 기록된 아트라하시스 신화입니다. 그러면 혹시 노아방주 신화랑 좀 다른 부분도 있나요? 이게 이전의 스토리에서는 다른 스토리에서는 이제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모양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 원형으로 배를 만들어서 홍수를 견뎌내라, 버텨라.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배 모양은 약간 이제 그 전형적인 그쵸. 배 모양인데 직사각형의 배. 그 메소포타미아 홍수 신화의 배는 이제 정글 탐험 보트처럼 맞습니다. 원형의 배. 좀 동그란 배군요. 에버랜드 가시면 그 아마존 아마존. 네, 그 느낌의 네. 근데 이 또 원형 배 점토판을 우리가 네.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입구에 들어오시자마자 딱 크게 하이라이트로 줌 뻗는 게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문자의 탄생과 또 해독을 통해서 고대 인류가 어떤 사회를 이뤘고 어떻게 소통하면서 발전했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문자의 발명과 맞먹는 또 다른 혁명, 저희가 또 예전에 학창 시절에도 많이 배웠던 문자의 발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자의 발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선사 시대하고 역사 시대를 나눕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문자의 발명이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인쇄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문자라는 것이 서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관이라든가 아니면 사제라든가 뭐 이런
그 지배층 또는 엘리트층의 이제 전유물이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었겠죠. 문자를 배우는 것도 어려웠고.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문자를 안다 하더라도 이제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 텍스트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뭐 중세까지 다 이제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내가 갖고 싶다. 그럼 필사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이제 구입한다. 비싸죠. 그게 비싸죠. 네. 예. 근데 인쇄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죠. 예. 훨씬 빠르게 그리고 이제 훨씬 저렴하게 텍스트들이 보급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게 그 500m짜리 돌 위에다가 써놓고 뭐 다른 사람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써놓고 그랬었는데 인쇄술이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게 네. 뭐 왕 중의 왕, 위대한 왕 이런 걸 이제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문자의 대중화가 사실은 이제 그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인쇄술이 유럽 종교 개혁도 불러왔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중세 같으면 유럽에서 각 나라 말이 있는데 귀족이라든가 사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썼던 말이 라틴어고요. 일반 대중들이 알 수 없는 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죠. 일종의 진리로 받아졌는데 사실은 그런 말을 듣거나 했을 때 그 진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근데 인쇄물로 이제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그래서 텍스트를 일반 대중도 이제 직접 접하게 되니까 본인이 읽고 본인이 진위 여부를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네. 그러면서 무너진 게 뭐냐 하면은 일종의 지적 권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지적 권위를 가졌던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적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성서 해석을 옛날에는 카톨릭 교회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서가 보급되면서 일반인들이 이제 성서를 직접 읽고 본인이 성서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반 대중도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서 그거와 동시에 유럽의 오래된 체제도 동시에 무너지게 되게 되는 또 일반 서민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통치하는 세력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통치 이념을 인쇄해서 퍼뜨린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통치 기반을 좀 이제 만든 태종이 수시로 이제 책을 찍어서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금소갈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그 아들이신 이제 세종대왕이 갑인자라는 활자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책을 많이 찍어내셨습니다. 좀 정치적으로만 이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건 꼭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지방 관청에서 실제로 필요한 책을 만들 때도 좀 사용이 됐고, 또 민가에서는 예를 들어 농사직설이라는 책처럼 민가에서 일반 백성 필요한 실용서, 정보들, 실용서도 많이 이제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문헌 정보학 네. 전공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색다른 학점이 느낌. 1점이라고 제가. 네. 그리고 인쇄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종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책 대중화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숨은 조력자가 이제 종이인데요. 이집트 문자는 이제 파피루스 새겼었고, 쐐기 문자는 점토판에 새겼는데 이제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잖아요. 합성으로 이제 만들어진 종이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좀 더 쉽게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됐고, 서체, 캘리그라피도 발전이 됐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여기에 또 불을 지핀 번역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번역이란 것이 자국의 정보뿐만 아니라 외국인 저자가 쓴 좋은 글들도 좋은 글들, 특히 정보들. 이제 해외의 어떤 더 빠른 문명들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번역이기 때문에 인쇄술과 번역이 이렇게 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 번역 얘기를 하니까 또 일리아 씨가 운수 좋은 날을 또 러시아로 번역을 네, 맞습니다. 하셨다고. 네. 번역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엄청 많이 어려웠죠. 네. 그러니까 우선 그 당시에 썼던 말들, 뭐 말투라든가 지금 안 쓰는 문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약간 러시아 정서에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김첨지가 그 어딘가에 뭐 술집에 들어가서 막 술이 어떻게 막 생기고 떡이 어떻게 생기고 그 맛이 어땠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것도 막 의성어, 의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씬인데 그게 러시아 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또 여긴 또 보드카 기반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술에 또 쉽지 받아들이기죠.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비문학은 사실 뭐 번역하는 게 오히려 깔끔한데 맞습니다. 이제 문학은 사실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문학은 일반 글뿐만 아니라 그 정서까지. 그 한국 사람이 누구나 딱 그 글을 읽으면 어떤 정서인지 어떤 느낌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 느낌을 그대로 러시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해야, 그러니까 옮겨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진심이 또 번역에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참 공들여서 번역하신 게 참 티가 나지 않을까. 제가 뭐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죠. 네, 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어떤 뭐랄까 하드웨어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면 오늘은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문자를 발명하면서 인류는 또 논리를 갖게 됐고 문명 사회를 발전시켰고 문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콘텐츠 보시면서 도움이 됐다, 또 재밌게 보셨다 하시면 댓글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네, 오늘 콘텐츠가 어땠는지 의견도 가급적 좀 긍정적으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